1번 볼게요. 이것도 교재에서 다 한 내용인데 NFP 2001이라고 이게 딱 찍어서 나오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봤는데. 네. 자, 소아약제의 인체 노출 제한 기준. 인체 노출 제한 기준. 보통 약제나 뭐 어떤 독성 물질 같은 경우 그 허용 농도라는 게 있어요. 허용 농도가 있고 ppm으로 보통 이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노출 제한이 여기 있는데 그 제한 안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도 개념도 있고 시간 개념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버되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약제를 설치를 못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물, 분무 등 어디다 하라고 했죠? 종합방제실. 그게 되냐고. 사람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이걸 해라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법적인 기준도 만족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위원분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너무 고지. 너무 고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야,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이야. 뭐 해.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하지안전 기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노출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감염이죠. 독성 감염. 질식 유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제 자체입니다. 약제 자체.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이 아니에요. 분해 생성물이 아니라 약제 자체 독성이 있어요. 그 약제에도. 우리가 뭐 팔로겐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약제가 예전에는 청정이라고 했잖아요. 청정이 빠진 이유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된 거예요. 실제로. 약제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청정하다고 했을까? 연소를 제어하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물질, 잔해물이 없으니까 이제 청정하다고 한 건데, 그거는 인간의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청정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빠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독성을 일으키고, 여기 이제 HF는 분해 부산물이죠. 얘는 분해 부산물. 약제 자체 독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해 부산물. 저 HF의 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죠? 4, 0, 1. 얘는 뭐예요? 유, 가, 반이라고 하죠. 유독성. 맥시멈이다, 이거 4. 보통 0에서 4단계로 나누잖아요. 0은 유독성이 제로다, 없다. 1, 2, 3, 4. 4가 뭐다? 제일 크다.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5ppm 정도 돼요. 인체 허용 농도가. 3에서 5. 그 5ppm이 한 번 들이마신 정도예요,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독하다. HF가. 왜 우리 불산이라고 아시죠? 불산. 옛날에 2010년 초반인가? 불산 사고 있었잖아요. 3명인가 죽었나? 이거 그냥 한 번 들이마시고 죽은 거예요. 자, 인체 질식 유발. 산소 농도가 저하되죠. 그래서 43%가 방사가 되면 어쨌든 12, 13% 이하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약제 기준이에요, 이게. 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노아엘의 설계 농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내에 있는 화재안전 기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자, 여기는 보면 다 할로겐 화합물 소약제를 정리해놨죠. 그래서 허용 농도, 최대 허용 설계 농도.
그러면 설계 농도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 농도와 이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농도는 보통 한 7, 8, 뭐 한 10 정도 됩니다. 7에서 한 10% 정도, 설계 농도가. 근데 얘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뭐 절대 못 하겠죠. 얘는 가능하겠네. 허용 농도가 높으니까. 그다음에 얘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가능. 얘도 좀 가능 정도 되겠네요. 설계 농도가 이거보다 낮다면, 그죠? 또 그런 기준값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있죠.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PBPK 모델링을 근거로 결정한 겁니다. 요거 FIC 요거랑 HFC 125, 그 다음에 236, 227. 원래는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이 네 가지가 원래는 최대 허용 설계 있는 거 낮았는데 여기에서 실험을 해보니 PBPK 모델링을 해보니 이 정도로 높여도 되겠구나. 얘가 한 7, 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노아엘이라고 합니다. 노아엘. 근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이제 로아엘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엘에서 좀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노아엘은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없죠. 5분이라는 시간 기준은 국내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져오고 저런 것만 쏙 뺐어. 자, 불활성 기체는 5분 이내로 제한을 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 그러니까 5분 이내로 뭔가 그러니까 대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약재가 뿌려져도 노출 시간은 5분이 안 돼. 그런 대책이 뭐냐 이거죠.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43% 이하 농도로 설계된 불활성 기체 시스템이 허용된다. 라는 거고요. 아까 43%면은 공기 농도,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로 떨어진다 했어요? 12, 13. 그러면 사람이 숨 쉴 수가 없는 농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5분 이내로 제한하는 얘가 제공된다면 설치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분 이내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52%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더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62%로 이제 설계된 불활성 기체 이런 데는 얘네들을 좀 고려해라. 비어있는 공간, 사람이 없는데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30초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설치해라. 이거를 교재는 되게 뭐라고 박스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해놨잖아요. 교재. 이걸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이 매칭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62% 초과하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얘는 43 이하, 52 이하, 62 이하, 62 초과. 그죠?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넬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불활성 기체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근데 여기에 그 2001에 보면 넬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거 정말 해석해서 쓴 거예요. 이게.
또 거기에 보면 안전 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적절한 안전장치, 아까 위에서 요구한 적절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고 표지, 방출 경보기, 자급식 호흡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주 공간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교재에 보면 PBPK 농도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지연 장치, 타임 딜레이, 락아웃 스위치, 어바우트 스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아까 위에서 요구한 그 농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계좌. 그러니까 NFP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가져오긴 했는데 다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 어설프게 가져와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 있잖아요. 설치 기준. 그것도 처음에 들여올 때는 부분 가져왔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뭔가 현장에 시공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다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랑 다른 게 아까 뭐라 했어요? 노출 허용 시간.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럼 고려사항에다 그런 거 써주는 거예요. 노출 허용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하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종합방재실에다가 무턱대고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설치하면 좋은 줄 알고 하라는 얘기지. 자, 2번. 승강기 운행 시 승강기 상부와 하부에 이제 피스톤 효과를 물어본 건데요. 이 문제도 요 단어 때문에 참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 문제를 계속 보니까 그래서 참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설명하고 끝났죠. 피스톤 이펙트를 설명하래요. 그 다음에 피스톤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한 해석 과 일단 한번 끊고 이 과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는 아닌가요? 또는 그죠? 그러면 피스톤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한 해석과 피스톤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피스톤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이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이거 좀 감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가로 1번, 가로 2번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라면 좀 구분 지어가지고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세 가지죠. 자, 그럼 피스톤 효과는 뭐냐? 승강기가 이동하게 되면 위쪽은 이걸 같이 볼게요. 위쪽은 진행 방향이 양압이 걸리고요. 여기가 양압 플러스 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부압. 반대로 얘가 아래로 진행되면 여기가 양압, 위에가 부압이 형성됩니다. 그럼 그럴 때 여기가 이제 부속실이에요. 부속실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그럼 부속실에서 얘가 쭉 올라가면 여기가 밀폐 공간이잖아요. 밀폐 공간이니까 이게 딸려 간다는 거지.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 부압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인입되겠죠. 얘는 유출되고.
그런 와중에 이 부속실에 만약에 제연 설비 가압이 만약에 된다. 가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가압이 막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차압에 의한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서 피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힘과 이 힘이 더해져서 어떻게 돼요? 과압이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얘는 밀어주고 반대로 빼주니까 좀 덜 힘이 좀 덜 들겠죠?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거지. 피스톤 이펙트라는 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압력을 빼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압력 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한다. 보통 한 3파스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 상승과 압력이 저하되는 정도가 한 3에서 5파스칼? 많게는? 그럼 그거는 어떤 영향이냐면 요 승강로 있죠. 승강로와 이 승강기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 승강로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주사기. 주사기랑 이거 미는 거랑 딱 밀착되니까 어떻게 돼요? 빵빵하잖아요, 밀면. 근데 얘가 너무 헐거워. 그럼 뭐 밀어도 뭐 압력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공간이 넓다? 그럼 피스톤 효과는 안 일어납니다. 충분히 이게 넓다면, 공간이. 자, 그럼 피스톤 효과에 따른 압력 해석. 자, 요게 이제 일본 교수가 나카무라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만든 식이에요. 요 식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A1, 2, 3, 4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CC가 있고. 저는, 원문, 논문을 보면 여기가 영어로 뭐 F2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외우려고 여기다 에너지를 왜 쏟아야 되지? 하고 1, 2, 3, 4를 한 거예요. 1, 2, 3, 4. 이게 1, 2, 3, 4가 어딘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A1은 승강로의 단면적이다. 자, 승강로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승강로, 여기가 이제 부속실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승강기가 그럼 이렇게 있고 문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승강로 이 전체가 A1이다. A1. 그 A2는 승강로와 외부 승강장 사이, 요 사이에 누설점제 면적. 여기가 A2다. 그 다음에 A3는 승강로 면적에서 요 승강기 면적을 뺀.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A3. A4는 승강장과 건물 내부 사이. 승강장과 건물 내부면 부속실이죠? 근데 부속실에 또 딸린 애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실이 있죠, 거실. 거실 출입문 이렇게. 뭐 거실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요걸 포함해야겠죠. 승강장과 건물 내부면 부속실과 여기 뭐 창문이 또 있다. 이런 개구부 같은 걸 다 고려를 하면 되겠죠. 되게 A4다. A4. CC는 뭐예요? 승강기 주위 흐름 계수라 해가지고 이 승강로가 복수냐 단수냐, 여기 하나가 더 있냐 이런 거지. 그럼 여기 벽이 없잖아요, 벽. 그럴 때는 복수면은 얘가 높으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단수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식 보면 얘가 높으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높으면. 높다는 건 뭐예요? 복수 승강로다. 승강로가 여러 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밀도, 속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승강로와 외부 사이, 승강로와 외부 사이 누설 틈새 면적은 저렇게 계산한다. 요거는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뭐 A1이다, A2다, A3다에 따라서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그럼 얘는 식이 어떤 거예요? 직렬. 그러니까 병렬은 더하고 직렬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영향 요소. 승강로의 단면적. 요 승강로의 단면적. 아까 A1과 A2가 위에 있었죠? A1과 A2가 위에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A3와 A4가 낮아지면 증가한다. 그 중에 여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승강로의 단면적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자, 그래서 피스톤 효과에 따른 문제점은 승강로로 연기가 침입할 수가 있죠. 화재가 뭐 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난 안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피스톤 효과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강로 단면적을 좀 키우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승강로 상하부. 여기가 이제 승강로라면 여기가 이제 막혀 있잖아요.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랩 댐퍼라고 있어요. 플랩 댐퍼 또는 여기다 플랩 댐퍼. 그러니까 압력이 차면 기계력에 의해서 그냥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플랩 댐퍼가 그냥 좀 빼주자 이거지. 이쪽으로 빼주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압력의 차가 이 3파스칼, 5파스칼이 압력으로 치면은 좀 작은 값이에요. 너무 작은 값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 기계실에 보면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로 그냥 빠져나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압력이에요. 근데 이제 또 기계실이 꽉 막혀 있다고 하면은 또 영향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기계실의 이 구멍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충분히. 뺄 수 있다, 압력을. 근데 이제, 어쨌든 기계력에 의한 플랫 댐퍼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유선형카라고 해가지고, 뭐, 요렇게 많이들 하는데,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다 기기 장비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동그랗게 하면 작업자가 못 들어가. 작업을 못 해. 여기는 뭐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지. 어찌됐든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 써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걸 또 생각해 봤냐면, 여기 플랩 댐퍼를 다는 거 말고, 여기다가 이게, 여기 뭐 고무호수 같은, 호수는 아니고, 구멍을 내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바이패스. 바이패스처럼. 바이패스처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빼주고, 내려가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건축주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바이패스를 외부로 빼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해결한다면, 이 천장에서 압력을 모아가지고 이 벽 타고 내려가서 일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안쪽에서 해결한다면 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방은요 좀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상상력이. 어쨌든 기본 문제이지만 이게 좀 문제 해석에 따라서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수리 계산 절차 방법. 이것도 안 나온 지 꽤 돼서 나오긴 했는데, 지난 기본반 수업에서도 이거 안 나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현타가 왔어요, 이 문제 보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NFP 수리 계산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국내 수리 계산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국내 수리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게. 자, 수리 계산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뭐 과도한 설계를 줄이기 위해서 등등 있지만 수리 계산을 하면 일단 배관 구경 자체가 줄어듭니다. 배관 구경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공비가 다운돼요. 수리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이거를 활용할까 봐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방 위주로 하게 되면 다 여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유, 물론 여유를 많이 줘가지고 과압이 걸리는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고 너무 수리 계산으로 저스트로 해가지고 딱 제일 마지막 헤드에 정말 최소 방사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 경련 변화 일어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수리 계산을 통해서 이 펌프의 동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설계 도서 검토하는 거 거기 보면 용량 계산서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용량 계산서에 보면 펌프의 양정과 마찰 손실 계산하는 그 테이블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량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러니까 동력 계산하는 그 용량 계산서를 보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 거기는 그냥 테이블로 나온 거지만 얘는 그 절차, 순서를 얘기한 거고. 자, 수리 계산 절차를 보면 크게 주수 계획과 배관 계획이다. 주수 계획은 Q, 배관 계획은 뭐예요? H 또는 P, 양정.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뭐야? PQ. 우리가 PQ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PQ 곡선, HQ 곡선, P로 할게요. 동력 계산할 때 P로 쓰니까. 그 PQ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물 용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 기준 개수 10개, 20개, 30개 있죠? 선정을 하고 수온으로부터 가장 먼 부분의 헤드의 설계 면적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기준 개수에 따른 펌프와 소화 수조 용량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 배관 계획은 수온으로부터 가장 먼 헤드로부터 이 하젠 윌리엄스 식을 이용해서 마찰 손실을 계산한다. 델타 H를 계산한다. 뭐 델타 H, 델타 P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직관 손실과 부차적 손실을 통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죠. 직관 손실, 부차적 손실. 그래서 뭘 계산한다? 전양정. 전양정이 뭐예요? P. 그래서 Q와 P를 계산해서 뭘 구한다? 동력을 산출할 수 있다. 그게 수리 계산이다라는 거죠. 수리 계산. 자, 그럼 주수 계획은 어떻게 하냐? 설계 면적 형태를 결정한다 했잖아요. 자, 기준 개수는 뭐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블로 주어진 거니까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설계 면적 형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요게 설계 면적이에요. A라는 게 설계 면적. 그러니까 기준 개수, 우리나라 따로 따지면 기준 개수에 해당하는 헤드가 이 정도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설계 면적이고 AS는 뭐예요? 헤드 한 개당 설계 면적. 보통 어떻게 돼요? 헤드가 4개 있으면 얘 이만큼, 얘 이만큼, 얘 이만큼 여기 만나야 됩니다. 얘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얘를 헤드 한 개가 방어하는 면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AS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헤드가 어떻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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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게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걸려 있지는 않겠지.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겠죠.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W는 가지배관 거리. 그러면 가지배관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배관이 쫙쫙쫙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 S는 헤드간 거리, 헤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헤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범위 섹터 안에 있는 기준 개수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얘를 20개로 만들어 가지고 설계 면적을 만드는 겁니다. 뭐 NFPA처럼 양가 열적인 해가지고 가연물 양, 그다음에 뭐야 가연성 정도, 열적 그 열 방출률, 그다음 적재 높이, 인화성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기준 개수로 설계 면적을 그냥 딱 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L은 그러니까 정방형 배치를 하지 않아요. 수리 계산을 하면 헤드 배치가 정방형이 아니라 장방형이 됩니다. 약간 이게 찌그러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요. 우리나라에 기준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소방기술사 회에서 내놓은, 이게. 자, 설계 면적 내에 헤드 수량 결정을 보면, NT는 전체 헤드 수고요. 설계 면적 안에 있는 전체 헤드 수고, NS는 그 가지배관 상에 걸려있는 헤드 개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한 라인, L에 대한 S는 뭐죠? 헤드간 거리. 헤드간 거리로 나누면 그 가지배관 하나에 걸려있는 헤드 개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설계 면적에서 헤드가 담당하는 방어 면적을 나눠주면 전체 헤드 개수가 이제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 면적 내에 기준 개수에 해당하는 헤드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방 펌프를 선정한다. 그 설계 면적의 기준 개수가 방사되는 총 수와 수량이 있겠죠. 그게 아까 지웠네. 그 PQ에서 뭐예요? 그러면 정격이겠지. 기준 개수가 뭐예요? 정격 유량이잖아요. 정격 유량에 대해서 그 유량을 가지고 펌프의 유량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수화수조 용량은 이게 또 층수에 따라서 그죠? 20분, 40분, 60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격 토출량의 150%에 해당하는 유량을 가지고 하래요. 소화수조 용량은. 그러니까 정격 토출량으로 하지 말고 과부하 운전했을 때 유량으로 소화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라 라는 거죠.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배관 계획은 이제 마찰 손실을 구하는 계획입니다. 유속 기준을 적용하고요. 국내 기준 있죠? 가지배관 6m, 그 밖에 10m. 근데 이제 옥내 소화전이 들어가면 이제 4m인데 보통 수리 계산을 할 정도면 겸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도 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C 팩터라고 하죠. C 팩터. 그 하제 윌리엄스 시계 보면 6.174 곱하기 뭐 10의 5승 해가지고 C, D, Q 1.85 4.87 1.85죠?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때의 C 팩터가 여기다. 그러면 흑관, 강관, 건식일 경우 그 다음에 비라이딩 덕타일 주청. 라이닝은 뭐예요? 라이닝? 미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없다. 그랬을 때는 제일 낮은 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조도값이 낮다라는 거는 얘가 증가하는 거죠. 얘가 매끈하다, 높다. 그러면 얘는 낮은 거고. 그래서 갈수록
매끈한 관이다. 그래서 등가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냐. 직관은 말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근데 등가 길이, 그 부속유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환산을 해줘야 돼요, 환산. 그래서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은 너무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테이블에 정해진 그 값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환산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적었냐면, 그러니까 기준 배관이라고 있어요. 기준 배관. 이렇게 스케줄 40짜리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인데 SPPS.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경. 그러니까 지금 걸려있는 배관의 내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개수를 산정해서 그거를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 그러니까 기준값은 있어요. 기준값. 이 압력 배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배관을 썼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개수만 산정을 해서 곱해주면 등가 길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조도를 120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120으로 해놓고 조도 개수가 100짜리 쓰느냐 140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개수들을 각각 곱해주면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조도 값이 환산이 됩니다. 120은 그냥 1 쓰면 되겠죠. 100, 1 쓰면 되겠죠. 개수가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20이면. 자, 등가 길이 반영 방법에서 보면 배관 높이 당연히 반영을 해야겠죠. 배관 높이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 장치류 손실 반영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분류티. T가 분류티가 있고 직류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배관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T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배관이 이렇게 또 간단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T가 이렇게 하나 있고. 교차 배관이라고 하고 가지 배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유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T는 직류티예요? 분류티예요? 직류티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걸려있는 헤드가 터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간다. 그럴 때는 분류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어디서 터졌냐. 그래서 분류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직류티가 이제 분류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마지막에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엘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상분기관이죠. 입상분기관. 교차배관인 경우, 교차배관 상부 T 엘보, T나 엘보는 당연히 가지배관에 속하겠고,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수평주행배관이 만약에 또 있다. 밑에 큰 게 지나간다. 이럴 때는 밑에 하부 T나 엘보는 교차배관에 포함해라. 그 다음 레듀싱 엘보는 뭐예요? 이렇게 레듀싱이 얘죠. 구경이 작아질 때 쓰는 레듀싱이. 근데 얘가 엘보야, 엘보. 직선 우쟁이 아니라 꺾인 거죠. 이런 식으로. 레듀싱 엘보. 얘는 작은 구경 방향에 연결된, 아까 여기가 작았죠? 여기에 배관이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붙여가지고 계산해라. 그 다음에 롱턴 엘보, 표준형,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찰 손실 계산에 포함하고, 자, 미반영 부분은 이렇게. 시험 밸브 배관, 우리 그 펌프 뒤에 붙어 있는, 그거는 반영하지 않는다. 배수 배관 반영하지 않는다. 직류티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직류티는 뭐라고 했죠? 직선 배관에 그냥 포함시킨다는 거죠. 직선 배관에. 그러니까 직관 손실이 되는 거죠. 부차사 손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계산은 하젠 윌리엄스식을 이용해서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하는데, 요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거는 거기에 소방길삽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표현했습니다. 바. 그래서 앞에 수식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파스칼이면. 근데 바면은 12호승이 맞죠. 그 다음에 전압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전압.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는 전압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라. 이 P값을. 동합과 정합을 다 만족시키라는 얘기죠. 끝났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계산을 하랍니다. 국내 수리계산. 그래서 이제 국내도 수리계산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처음에 선정 자체가 유량을 선정할 때 그 기준 개수로 한다는 거. 그거는 수리계산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화재 가혹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리계산 하려면. NFPA처럼. 자, 4번. 자, 요거 또 나왔어. 자,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반 우리 끝나는 마지막 날에 프린트를 한번 줬죠. 이거. 한번 줬어, 이걸. 나도 왜 줬는지 모르겠어. 줬어, 이걸. 근데 나왔어, 이거. 신기하게. 근데 이 선임기간은 거기 내용이 없어요. 선임기간. 이 선임기간이. 그러니까, 요 내용은 한번 그냥 쭉 보시고, 그냥, 이런 곳에,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도 이제 배치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아까 소방시설 착공신고일이 언제 들어간다고요? 감리가 들어가기, 그 시점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합니다. 그럼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출퇴근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규모를 보면,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소방 착공 때부터 들어가야 돼. 건물 착공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취지로. 근데 가서 솔직히 말하면 뭐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는데, 이제 건설 비용에 이게 다 첨부되는 거,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누가 내겠어요, 이 인건비를. 시공사가 되는 겁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약간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면 근데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라고 해가지고 자, 소방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임시 소방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난로 확보해야 되고, 소방안전 교육해야 되고, 초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고, 화재 위험 작업을 하세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 업무고,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한 업무가 뭐다? 이거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업무예요. 화재 현장 기준에. 얘는 소방 어디예요? 화재 예방법이 있나요? 화재 예방법에 있고 예방법에서 크게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했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덧붙인 거죠. 동시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접, 저기서도 용접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혼자인데. 응?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시로 확인 잘 해라. 그 다음에 화기 작업 확인해봐라. 알아서 잘 해라. 그런데, 알아서 잘 해라. 그 다음 방화포도,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가스 누설 경보기도 확인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쭉 보세요. 이 밑에 있는 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세 가지가 기존에 없던 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덧붙일 말이 이제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는 좋다. 그래서 이 화재 위험 작업이 있는 곳에 화재안전감시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라.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고, 물론 뭐
발주처에다가 떠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할 경우, 그것도 약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좀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화재 예방법이 참 많이 나왔네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 화재 예방 안전진단. 참 말도 잘 지어내. 응? 예전에 뭐 있어요? 소방특별조사 있었잖아요. 예. 네. 그냥 용어가 바뀐 거야, 용어가. 그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뭐 조사하고 뭐 진단하고 이런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게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보통 평균적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기술사, 무슨 전기안전기술사, 뭐 이런 기술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또 기사, 경력 몇 년, 이런 사람들이 풀로 채워져야 돼요.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한 번 하자고 소방기술사 써요? 5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소방청장이 이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이게 재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법도 봐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충청도에서도 지진 나고 전라도에서도 지진 난단 말이지. 그럼 지진 나면 지하로 대피하라며. 그럼 지하는 과연 안전하냐 이거예요. 철근 다 빼먹는데. 예? 하여튼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얘네들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 뭐 공항, 철도, 도시철도, 우리 지하철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 지하구, 공동구, 가스시설, 발전소, 여기, 그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뭔가 좀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좀 점검을 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6번 문제가 뭐 요거 관련돼서 또 나온 거잖아요.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저탄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실시 절차에서 최초 화재 안전 진단 정기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최초는 사용 승인 완공 검사를 받고 5년 이내 하고 그 다음에 6년, 5년, 4년 등급에 따라서 이때 받은 등급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그레이드, B, C 그레이드, D, E 그레이드. 그래서 6년, 5년, 4년. 그래서 저 점수 매기는 것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그거 다 싫으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하여튼. 자, 경과 조치라고 해가지고, 진단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 이건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이고, 기존의 건물들은 요 안에 다 받아야 된다. 요 안에. 그래서 이때 받은 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6년, 5년, 4년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제 받는 겁니다. 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으면 이때 받아야 되는 자체 점검은 면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야. 좀 점검을 받으라는 거지. 우리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 점검 받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위험성 평가도 하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냥 다 하라는 거죠. 다. 얘네들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위험 요소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 이제 하라고 했고요. 대책을 이제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위험성 평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 평가의 범주입니다. 화재 예방 진단한다는 게 위험성 평가예요. 자,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비상 대응 교육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PAM 같은데 이거 응?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막 생기는 것 같아 느낌이 이게.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석유화학 공장 큰 이제 발전소나 산업계고 얘네들은 주거 시설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이제 시설들인 거죠. 자, 그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또 나올까요?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또 나올까? 기도하세요. 안 나오기를. 자, 6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야, 이거는 여기 관계자가 아니면은 답을 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대기환경보전법. 와, 참. 이제 하다 이제 환경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환경까지. 환경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에서요,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외지에 있잖아요. 외지에 있고 막 고립된 데 있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석탄이 자연발화해서 그 불안전 연소한단 말이지. 그것들이 주변 인근 마을에 덮쳐가지고 실제로 자다가 그냥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해라? 다 옥내로 넣어라. 이 저탄장. 석탄을 저장하는 이런 시설물들 다 옥내로 넣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있는 석탄 창고를 다 이제 넣어야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벼운데. 근데 무게가 비슷해요, 이게. 응?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얘가 14, 16, 30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넣게 됐는데, 자, 석탄은 10,000kg가 이제 위험물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이상 하니까 위험물로 지정이 됐고 이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위험물 위험물 관리법 보면은 뭐 옥내 소화전 해라, 스프링클러 해라, 뭐 대도 않는 걸 하라고 그래. 과연 그걸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냐 이거지. 자, 발화 원인을 먼저 볼게요. 발화 원인. 열 축적이 용이한 환경이다. 자, 고온 다습. 공기 흐름이 적고. 그래서 열 축적이 잘 된다는 거죠. 직사광선이 딱 들어와서 얘가 잘 안 나가.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어떤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래서 상온에서 석탄이 공기와 그냥 접촉해가지고 산화열을 발생하고요. 분해는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석탄이. 흡착력은 이제 수분과 흡착을 해서 흡착열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발화가 발생한다. 화재 특성을 보면 얘는 훈소성 화재예요. 막 불꽃이 확 일어나가지고 타진 않아. 처음에 스물스물 막 연기가 막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감지가 잘 안 되겠죠. 내가 계속 쳐다보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신부성 화재다. 저 밑에서부터 지글지글 막 타고 올라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불꽃 연소로 전이하게 되면 이제 어마무시한 화재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재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저탄장에 보면 층고가 약 40m 정도 된대요. 층고가 꽤 높죠. 그럼 여기다 뭐 헤드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아요. 감지기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 자, 적응성 있는 그런 소방시설은 뭐가 있느냐. 자, 불꽃 감지기 또는 광전식 불령. 그러니까 높잖아요. 높으니까 불꽃 감지기 그래도 적응성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분진. 그래서 여기 압축, 공기 압축기 있잖아요. 에어 컴프레셔. 그거를 좀 인근에 해가지고 이 화재를 감지하는 그 면 있잖아요. 거기를 주기적으로 좀 에어로 불어주자는 거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불꽃 감지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불꽃 감지기는 불꽃이 있어야 돼. 훈소와 신부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랑 같이 한다? 광전식 공기 흡입형하고 광전식 분리형. 근데 공기 흡입형은 또 쓸 수가 없죠. 너무 분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광전식 분리형과 불꽃을 같이 좀 병행하자는 거지. 같이 병행.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포 모니터를 좀 적용하자라는 거죠. 포 모니터. 자, 스프링클러는 층고가 너무 높아서 적응성이 없고요. 이미 불꽃 연소가 일어나서 얘가 감염 개방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진 때문에 노즐이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뭘 하자? 포 모니터. 포를 석탄에다가 쐈다고 해서 그 석탄을 못 쓰나요? 말음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이런 산림 화재에다 못 쓰는 게 뭐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포 모니터를 좀 쓰자. 그래서 포 모니터는 어떻게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좀 날만하다, 스물스물한다, 한번 쏴, 뿅. 그래서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포의 어떤 침투력을 높여가지고, 그죠? 웨팅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침투력을 높인 약재를 쓰거나, 또는 뭐 이렇게 벽 쪽에 이런 좀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클래스 A4 같은 좀 접착력이 좋은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논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 대책이라 해서 열화상 카메라, 콘크리트 격벽 보호. 그 저탄장 안에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석탄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가 열에 민감하잖아요. 열 계속 받으면 이제 강도가 저하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열선 케이블을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열 관리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화재가 안 나도 뭔가 열이 올라간다 싶으면 좀 열을 식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선 케이블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격벽 상부에서 직접 물을 분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려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는 거죠. 그 면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감지기. 훈소성 이런 화재이기 때문에 가스 감지기도 설치를 해서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스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흡착열이라든가 산화열이 발생하면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모니터링 하자라는 거죠.